지금 이 순간에도 선배님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5천에서 한 달 만에 6천을 돌파했습니다. 1년 사이에 150%가 올랐습니다.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증권사 창구에 사람이 몰리고 스마트폰 주식 앱 다운로드 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 기사님이 주식 이야기를 하고 시장에 가면 반찬가게 사장님이 종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배님, 이 광풍 한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만 소외된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사람입니다. 신용거래, 이른바 B2가 지금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태풍이 몰려오는데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신용거래 잔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60대 은퇴자가 퇴직금 전액을 주식에 넣었다는 이야기, 70대 어르신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증권 계좌에 넣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광풍이 선배님들의 은퇴 자금까지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피땀 흘려 모은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열기에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30년을 모은 돈이 3개월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선배님들은 3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십니다. 첫째, 저축과 투자는 왜 완전히 다른 개념인가? 둘째, 왜 빚내서 하는 투자는 반드시 실패하는가? 셋째,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지키면서도 기회를 잡는 원칙은 무엇인가? 단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선배님들의 노후 자산을 지키느냐, 잃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축과 투자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축해서 돈 모으자와 투자해서 돈 모으자가 비슷한 말이라고 느끼셨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 2가지를 비슷한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 단어는 비슷하기는커녕 완전히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에 저축과 투자의 차이가 실려 있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하면 이 2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압니다. 14살짜리 아이가 아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졸업해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실패입니다. 한국이 반도체도 세계 1위, 자동차도 세계 3위, 조선도 세계 1위를 하면서 정작 돈을 다루는 기본 교육은 중학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대가를 가장 크게 치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선배님들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저축인지 투자인지 구별도 못하고 맡기셨다가 노후 자금이 반토막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확실히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선배님들의 자산 방어 능력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저축이란 무엇입니까? 아껴서 모으다입니다. 은행 예금,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 이것이 저축 상품입니다. 선배님이 돈을 맡기시면 금융기관이 운영 결과를 책임져 줍니다.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축은 마치 콘크리트 금고와 같습니다.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안에 넣어둔 돈이 줄어들 일이 없습니다. 다만 금고 안에서 돈이 저절로 크게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자가 붙을 뿐입니다. 그러면 투자는 무엇입니까?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입니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이런 것들이 투자 상품입니다. 잘하면 돈을 법니다. 크게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원금도 깨집니다.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결과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투자는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큰 고기를 잡을 수도 있지만 그물이 찢어져서 빈손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면 그물도 배도 위험해집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귀찮으시면 갖다 맡기고 금융기관이 책임져 주는 상품이 저축 상품이고 결과를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이 투자 상품입니다. 이 한 문장 반드시 외워 두십시오. 이것 하나만 확실히 아셔도 이상한 상품에 속아 넘어가실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그래, 저축과 투자가 다르다는 건 알겠다. 그러면 내 돈을 어디에 넣어야 하느냐? 원칙은 명쾌합니다. 단기간 내에 쓸 돈, 원금이 깨지면 절대 안 되는 돈. 이 돈은 눈 감고 예금에 넣으십시오. 저축 상품으로 가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6개월 후에 딸을 시집 보내려고 혼수 자금 5천만 원을 마련하신 선배님이 계십니다. 30년 동안 아끼고 모아서 마련한 돈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으니 옆집 사돈이 슬쩍 귀띔을 합니다. 아니, 6개월 후에 시집 보낼 건데 그 사이에 주식 넣어서 좀 불리면 어때요? 지금 장이 이렇게 좋은데? 한 달에 20%씩 오르는데 6개월이면 얼마야? 선배님, 이 말을 듣고 혼수 자금을 주식에 넣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딸 시집을 못 보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6개월 사이에 시장이 출렁이면 5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수 자금은 6개월 후에 반드시 써야 하는 돈입니다. 써야 할 날짜가 정해져 있는 돈입니다. 이런 돈은 아깝더라도, 남들이 돈 벌고 있다고 부럽더라도 예금이나 단기 금융상품에 넣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일 수술비를 내야 하는 사람이 그 돈으로 복권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당첨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수술을 못 받습니다. 목숨이 걸린 돈을 도박판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혼수 자금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이고 3개월 후에 내야 할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 내에 반드시 써야 할 돈은 저축입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그러면 투자는 어떤 돈으로 해야 합니까? 여기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첫째, 단기간 내에 써야 할 돈은 따로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경조사비 이런 돈은 별도로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둘째, 빚을 내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어떤 형태의 빚이든 절대 안 됩니다. 셋째,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최소 3년, 5년, 10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마음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주가가 30% 빠져도 그래, 기다리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돈, 오직 그 돈으로만 투자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투자 자금이란 태풍을 견딜 수 있는 배와 같아야 합니다. 배가 튼튼하고 식량이 충분하고 돌아갈 항구가 있으면 폭풍 우 속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린 배에 식량도 없이 바다에 나가면 파도 한 번에 뒤집어집니다. 비투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배를 빌려서 태풍이 올 줄 알면서도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는 고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태풍이 오면 배도 잃고 고기도 잃고 빌린 배값까지 갚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가 1년에 주식을 사고 파는 횟수가 평균 61번입니다.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기간이 평균 5.9일입니다. 5.9일.
일주일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월요일에 주식을 사면 다음 주 월요일이 오기도 전에 팝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싹이 나기도 전에 캐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일주일 후에 왜 사과가 안 열리지? 하면서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세계적인 보수적 자산운용사들은 어떻습니까?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매매합니다. 한 종목을 사면 최소 2년은 묵혀둡니다. 이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을까지 참고 기다려서 수확하는 것처럼 인내하는 사람만이 결실을 맺습니다. 1년에 61번 사고 팔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매번 수수료가 나갑니다. 매번 세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꿈에서도 주가창이 보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합니다. 일할 때도 화장실에 가서 호가 창을 들여다봅니다. 밥을 먹다가도 알림이 오면 손이 떨립니다. 직장에서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결국 실적이 떨어지고 인사 고과에서 밀리고 최악의 경우 회사에서 잘립니다. 선배님들,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무엇입니까? 주식 계좌가 아닙니다. 자신의 직업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 월급이 나옵니다. 보너스가 나옵니다. 퇴직금이 쌓입니다. 국민연금이 적립됩니다. 이 네 가지가 매달, 매년, 수십 년간 꾸준히 쌓이는 것입니다. 30년을 일하면 그 자체로 엄청난 금융자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에 정신이 팔려서 일에 소홀하고 직장에서 도태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 원금을 만들어줄 엔진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엔진을 뜯어서 연료통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연료가 조금 더 늘어날지 몰라도 자동차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습니다. 연료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엔진이 없으면 그 자동차는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직업이 엔진이고 주식은 연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투자의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왜 선배님들이 원칙 없이 시장에 뛰어들면 안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시게 됩니다. 미국의 가장 큰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운영하는 마젤란 펀드가 있습니다. 펀드 역사가 100년이 넘은 전설적인 펀드입니다. 이 마젤란 펀드를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간 운영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입니다. 이 사람이 13년 동안 올린 누적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2700%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29%. 쉽게 말씀드리면 100만 원을 넣었으면 13년 후에 2800만 원이 된 겁니다. 온 가족의 2달 생활비를 넣었으면 13년 후에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모두 돈을 벌었을까요? 여기서 참으로 기가 막히는 역설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피델리티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13년 동안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사람의 절반이 손실을 봤습니다. 절반입니다, 선배님. 펀드는 2700% 올랐는데 투자자의 절반이 돈을 잃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3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어떻게 절반이 손해를 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가는 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합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는데 3칸 올라가면 1칸 내려오고 다시 4칸 올라가면 2칸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위로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반드시 내려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심리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고점 근처에 있을 때 삽니다. 그리고 바닥 근처에 있을 때 팝니다. 정반대로 해야 하는데 감정이 이성을 이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가가 올라가면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뉴스에서 매일 떠들고 옆자리 동료가 돈 벌었다고 자랑하고 친척 모임에서 너만 아직도 안 했어? 하는 눈초리가 느껴집니다. 나만 소외된 거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듭니다. 참다 결국 고점 근처에서 뛰어듭니다. 가장 비쌀 때 삽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가 엄습합니다. 뉴스에서 폭락 패닉 이런 제목이 도배됩니다. 계좌를 열어보면 빨간색으로 도배된 마이너스 숫자가 가슴을 짓누릅니다. 더 떨어지면 어쩌지 원금이라도 건지자 하고 바닥 근처에서 팔아버립니다. 가장 쌀 때 팝니다. 그리고 팔고 나면 오릅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꼭대기에서 타고 바닥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재미는 없고 멀미만 합니다. 반대로 바닥에서 타고 꼭대기에서 내려야 짜릿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꼭대기에서 뛰어올라 탑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주가지수 피크가 3,300이었습니다. 어느 증권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900에서 3,300 사이에 매입한 사람이 전체 매수자의 65%였습니다. 거의 꼭대기에서 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참다 결국 고점 근처에서 샀고 이후 주가가 빠지니까 공포에 질려서 손절매했습니다. 팔고 나니까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75년에서 1978년까지 건설주 바람이 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설회사 사장이 김포공항에서 중동 출장 간다는 소문만 나도 상한가를 쳤습니다. 건설업과 전혀 무관한 회사가 정관에 건설업 업종을 하나 추가했다고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때도 온 나라가 광풍에 휩쓸렸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반도체와 무관한 회사가 반도체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면 주가가 뜁니다. AI와 거리가 먼 회사가 AI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 상한가를 칩니다. 역사는 이름만 바꿔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건설이었고 2020년대에는 반도체와 AI입니다. 광풍의 이름만 다를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빌린 돈으로 묻어둘 각오도 없이 급락에 놀라지 않겠다는 마음도 없이 뛰어든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앞으로도 볼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고 반도체가 이렇게 호황이고 대한민국 경제가 여기까지 온 것,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선배님들의 청춘입니다. 60대, 70대 선배님들이 구미공단에서 쇠가루를 마시며 반도체 공장의 첫 삽을 뜨셨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용접 불꽃 아래 굳은 살이 박이도록 쇠를 깎으셨습니다. 수원 공장에서 새벽같이 출근하여 조립 라인 위에서 청춘을 바치셨습니다. 포항제철의 용광로 앞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도 모르고 쇳물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구로공단의 좁은 봉제 공장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밤새 재봉틀을 돌리셨습니다. 그 청춘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반 위에 삼성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고 현대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고 SK가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가 놀라는 경제 기적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선배님들의 손에 박힌 굳은 살, 공장에서 새까맣게 그을린 작업복, 퇴근길에 허리를 두드리며 걸어오셨던 그 발걸음, 새벽 버스를 타고 출근하시던 그 눈빛,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주가지수 6천을 만든 진짜 원동력입니다.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선배님들의 피와 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바로 그 선배님들이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인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광풍에 날려버려서야 되겠습니까? 빚을 내서 주식을 사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30년간 모은 퇴직금을 석 달 만에 날려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리스크라는 말을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니까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씁니다. 리스크가 크다를 위험이 크다로 보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번역입니다. 위험의 정확한 영어는 데인저입니다. 중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홍수가 나서 죽을 위험, 폭탄이 터져서 죽을 위험. 이것이 위험입니다. 일방적으로 나쁜 것입니다. 좋은 면이 없습니다. 리스크는 다릅니다.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불확실성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위험만으로 번역하면 나쁜 쪽 절반만 본 것입니다. 좋은 쪽 절반을 잘라버린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리스크의 라틴어 어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입니다. 참으로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리스크란 원래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갖고 도전하되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리스크란 불과 같습니다. 불이 위험하다고 해서 불을 쓰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난방도 할 수 없고 쇠를 녹일 수도 없습니다. 선배님들이 포항제철에서 쇳물을 부으셨을 때 그 불이 위험했습니까? 물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 없이는 철강 산업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불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집을 태워 먹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가 있다고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에 자산이 녹아내립니다. 은행 금리 2%, 물가 상승률 3%이면 예금만 해서는 매년 실질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100만 원의 구매력이 매년 1%씩 사라지는 겁니다. 10년이면 10%가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게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겁없이 무턱대고 뛰어들면 원금을 날립니다. 불을 다루듯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피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 그것만이 답입니다.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방어하는 방법을 모르고 투자하시면 그것은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방패도 없이 맨몸으로 화살밭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장 리스크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 가치 떨어집니다. 911 테러가 나면 다 떨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 다 떨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 다 떨어집니다. 우량 주식이든 불량 주식이든 구분 없이 주가가 박살이 납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시장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3년간 금융업계에서 일해온 한 전문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이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가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나타납니다. 그 사태가 언제 나타날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53년을 지켜봐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우량 주식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오릅니다. 그래서 시장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장기 투자입니다. 이것은 태풍을 만난 배의 원칙과 같습니다. 태풍이 오면 항구에 정박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태풍 한가운데서 방향타를 이리저리 꺾으면 배가 뒤집힙니다. 가만히 닻을 내리고 버티는 배가 살아남습니다. 태풍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영원한 태풍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단기간 내 쓸 돈은 따로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빚낸 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마음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은 이 조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빚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빌린 돈은 갚아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기다리고 싶어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오는데 빌린 배는 돌려줘야 하니까 태풍 한가운데로 배를 몰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P2가 반드시 실패하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빌린 돈의 만기일이 오면 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개별 종목 리스크입니다. 시장 전체가 올라가더라도 불량 주식은 안 오릅니다. 오히려 시장이 좋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것처럼 보여서 불량 종목도 우량 종목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밀물이 들면 모든 배가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밑바닥에 구멍 뚫린 배도 밀물대는 떠 있습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썰물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구멍 뚫린 배는 뻘에 처박힙니다. 그때서야 이 배에 구멍이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분산 투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만 고를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자기가 분석도 해보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100%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석유 주식과 항공 주식을 같이 사면 어떻게 됩니까? 석유값이 오르면 비행기 운항 비용이 비싸지니까 항공주는 떨어집니다. 대신 석유 주가는 오릅니다. 반대로 석유값이 내리면 항공주가 오릅니다. 한쪽이 빠질 때 다른 쪽이 버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종목에 분산해서 평균 수익률을 높이고 손실을 줄이는 것, 이것이 분산 투자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구니에 달걀을 나누어 담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10개 다 담으면 바구니를 떨어뜨리는 순간 전부 깨집니다. 5바구니에 2개씩 나누어 담으면 하나를 떨어뜨려도 나머지 넷은 무사합니다. 장기 투자로 시장 리스크를 방어하고 분산 투자로 개별 종목 리스크를 방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투자의 갑옷입니다. 이 갑옷 없이 시장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뼈아픈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안전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갔다 예금만 해도 금리가 10%가 넘던 시절이 오래 있었습니다. 1천만 원을 넣으면 1년 후에 100만 원이 넘는 이자가 붙었습니다. 공무원이나 선생님이 되면 평생 안전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행 예금 금리가 2%대입니다. 1천만 원을 넣어도 1년 이자가 20만 원 남짓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3%를 넘습니다. 예금만 해서는 실질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을 예금하면 1년 후에 102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물가가 3% 올라서 작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것이 올해는 103만 원이 필요합니다. 2만 원을 벌었는데 물가는 3만 원이 올랐으니 실질적으로 1만 원을 잃은 것입니다. 돈이 통장에 그대로 있는데 구매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도둑이 매년 선배님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것과 같습니다. 공무원이 안전하다고요? 해외를 보십시오.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면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옵니다. 민간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전문가를 불러다 행정개혁위원장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칼을 휘두릅니다. 공무원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안전하다고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합니까? 서울교대 졸업자가 300명이 넘는데 발령받은 분이 120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졸업생의 절반도 못 되는 숫자만이 교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없으니까. 학생 수가 줄면 교실이 줄고 교실이 줄면 선생님이 줄어야 합니다.
선배님들, 이제 세상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은행 예금도 물가를 이기지 못하고 공무원도 칼바람을 피할 수 없고 부동산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선배님이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했다고 합시다. 금리 2%면 1년 후에 1억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물가가 3% 올랐으면 1년 전에 1억 원으로 살 수 있던 것이 이제 1억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결국 100만 원만큼 구매력이 줄어든 겁니다. 이것이 5년이면 500만 원, 10년이면 1천만 원입니다. 통장 잔고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드는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이 매년 선배님의 지갑에서 슬쩍 돈을 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금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기간 내에 쓸 돈, 절대 깨져서는 안 될 돈은 반드시 예금에 넣으셔야 합니다. 다만 여유 자금까지 전부 예금에만 넣어 두시면 물가에 잠식당한다는 현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겁을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되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핵심이 바로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그리고 절대 비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 상품 중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액보험과 변액연금입니다. 이름에 보험, 연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보험이니까 든든하겠지, 연금이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변액보험, 변액연금은 들어가 보면 펀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저축 상품이 아니라 투자 상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변액보험이나 변액연금에 가입한 줄도 모르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보험 들었어요 하시는데 꼬치꼬치 물어보면 변액보험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전문가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집에 가니 아내가 좋은 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변액보험이었습니다. 그 보험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가 어딘지 확인했느냐? 물어보니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보험을 판 직원에게 물어보라 했더니 그 직원도 모른답니다. 본사 알아보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선배님,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상품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수술대에 올라가면서 의사에게 어떤 수술 하실 건데요? 물었더니 의사도 모른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액보험, 변액연금에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그 연금 자산, 보험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인가? 보험회사가 직접 하는가? 별도의 운용사에 맡기는가? 둘째, 과거 운용 성적이 좋았는가? 최근 3년, 5년, 10년 수익률이 어땠는가? 셋째, 실력 있는 운용사가 운영하고 있는가? 그 운용사의 평판은 어떠한가?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하되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지 식별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이 추천한다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홍콩 항생차이나 기업지수, 연계 주가 연계 증권에 가입했다가 큰 손실을 입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노후 자금이 반토막 났습니다. 대부분 금융기관 직원의 추천으로 가입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선배님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녹아내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신의 돈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남에게 맡기되 감시하고 모르면 공부하고 확인 또 확인하는 것. 이것이 노후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선배님, 혹시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나 연금 상품이 있으시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 상품의 이름에 변액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지,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인지 아닌지, 운용 수수료는 얼마인지, 보험증권을 꺼내서 확인하시고 모르시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제 상품은 저축 상품입니까? 투자 상품입니까? 이 한마디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선배님의 노후 자금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식 시장의 불장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물론 반도체가 엄청난 호황을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이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넘쳐나는 돈입니다. 돈이 만든 장이라는 뜻입니다. 정부에서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한도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가 국내 주식으로 갈아타면 세금을 크게 절감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국내 주식을 사라는 신호 아닙니까? 하지만 선배님들, 여기서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반도체와 자동차와 배터리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넘쳐나는 돈이 만든 거품은 반드시 한 번은 꺼집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일인지 6개월 후인지 1년 후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선배님들의 노후 자금은 거품이 꺼져도 살아남아야 하는 돈입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배님이 퇴직금 2억 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시다. 이 돈은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가셔야 할 생활비입니다. 매달 병원비가 나가야 하고 관리비가 나가야 하고 손주에게 용돈도 주셔야 합니다. 이 돈이 반으로 줄면 어떻게 됩니까? 2억 원이 1억 원이 되면 20년을 살아야 할 돈이 10년밖에 못 버팁니다. 나머지 10년은 자녀에게 손 벌려야 합니다. 평생을 당당하게 사시던 선배님이 노년에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돈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안목을 키우십시오. 반도체, 인공지능, 2차 전지, 바이오. 미래 산업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안다고 해서 무턱대고 빚을 내서 뛰어들으시면 안 됩니다. 물가 연동 예금, 연금 수령 시기 조정, 비상현금 확보. 이런 기본기를 먼저 갖추신 다음에 여유 자금으로 장기 투자의 원칙을 지키며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조금씩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을 쌓고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벽이 튼튼해야 돌격도 할 수 있습니다. 성벽도 없이 칼만 들고 뛰어나가면 첫 번째 화살에 쓰러집니다. 선배님들의 노후 자금은 성벽입니다. 그 성벽을 허물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전체 내용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가 예측을 잘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 매일 이렇게 떠듭니다. 내일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뭘 사야 합니까? 어디가 대박입니까? 하루에도 수십 개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이 사람은 오른다 하고 저 사람은 떨어진다 합니다. 그런데 30년간 펀드 매니저로 일해 온 이름을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유명한 전문가에게 올해 가을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으면 어떤 대답이 돌아옵니까? 모르겠다. 미치겠다. 이 말입니다. 30년을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시장을 분석한 도사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쩌다 한 번은 맞출 수 있습니다. 동전을 던져도 50%는 맞습니다. 그러나 1년에 61번을 연속으로 맞춘다는 것은 하느님도 불가능합니다. 단기 시황 전망은 불가능합니다. 단타 매매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일 날씨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이 맑을지 비가 올지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3개월 후 특정 날짜 6월 15일 오후 3시에 서울 종로구에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도 못합니다. 단기 주가 예측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3개월 후 특정 날짜에 날씨를 맞추겠다는 것과 같은 헛된 시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킬 각오가 돼 있는가? 내 돈으로, 여유 돈으로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의 원칙을 공부하시고 전문가를 활용하되 진짜 전문가인지 식별하는 눈을 키우시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이것이 선배님들의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배님이 가지고 계신 전체 자산을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예금이 얼마인지, 보험이 얼마인지, 연금이 얼마인지, 부동산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자산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는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 돈, 생활비와 의료비와 비상금. 이것은 저축상품에 넣어 두시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3년 이상 안 쓸 여유돈. 이 돈만이 투자의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돈으로 투자를 하실 때에도 한 종목에 다 넣지 마시고 5종목 이상으로 분산하시고 최소 3년은 묵혀두실 각오를 하시고 절대 빚을 내지 마십시오. 이 4가지 원칙, 저축과 투자 구분, 여유돈으로만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이 4가지를 지키시면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선배님의 노후 자금은 안전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저축과 투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단기간 내 쓸 돈과 절대 깨져서는 안 될 돈은 저축 상품으로 가십시오. 둘째,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면서 하십시오.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셋째, 리스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부하시고 전문가를 식별하시고 자기 돈은 자기가 지키십시오. 넷째, 주가 예측을 잘하십시오. 단타 매매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 묻어두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결실을 맺습니다. 선배님들이 구미공단에서, 울산조선소에서, 포항제철에서, 구로공단에서 피땀 흘려 일구신 이 나라의 경제 기적. 그 기적의 열매인 선배님들의 노후 자금을 한순간의 광풍에, 달콤한 유혹에, 비투의 함정에 빼앗기셔서는 안 됩니다. 선배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옆에서 주식 안 하면 바보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선배님의 노후를 책임져 줍니까? 아닙니다. 손해를 보면 그 사람은 모른 척합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 적 없다고 합니다. 선배님의 노후는 선배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저축과 투자의 차이, B2가 구조적으로 실패하는 이유,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의 원칙,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 전문가를 식별하는 눈. 이 5가지를 가슴에 새기시면 선배님의 노후 자금은 어떤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선배님들, 이 영상이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로 이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이 한마디가 선배님 자신과의 약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은퇴를 앞두고 계신 형제 자매분, 함께 땀 흘리셨던 동료분, 사랑하시는 자녀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선배님들이 평생 쌓아 올리신 자산을 원칙과 지혜로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장수원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